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지난 8개월 전쯤에 제가 사이드카가 발생해서 사이드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8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오랜만에 사이드카를 발동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가 뭔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월요일이죠. 2025년 4월 7일 오전중이었어요. 장이 개장하고 얼마 안 돼서 9시 12분 11초에 사이드카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사이드카가 발생하는 경위는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종가 대비 17.10%인 5.19%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사이드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이드카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나무위키에서 가져오면요, 선물 가격이 종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할 때, 등락할 때, 오르거나 떨어질 때, 변동한 시세가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변동이 큰 경우에, 변동이 너무너무 클 때 이제 이걸 조금 잠재우자 해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자 해서 5분간 정지를 해서 사람들에게 심호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보는 태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는데 마치 달리기 하는 것과 비슷하게끔 가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격이 올라갈 때든 떨어질 때든 마구 사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마구 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한테 잠시 이제 쉬는 시간을 줘서 조금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사이드카가 발동하게 되었고요. 뭐 비슷하게 서킷 브레이커도 발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이드카가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인베스팅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고요. 빅스 인덱스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빅스 인덱스는 이제 위험 지수를 나타내요. 이 위험 지수가 갑자기 월요일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지수가 30만 돼도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전에 앞에서 제가 다룬 적이 있지만 30만 돼도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30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라는 경험상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고는 합니다. 물론 여전히 30은 높은 이제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한 15 정도가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뭐 15에서 20 사이 조금씩 높여진,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 경험 때,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이게 빅스 지수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이 적응돼서 15에서 20 사이를 조금 안정적으로 보는 경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에서 20 정도를 안정성으로 보는데 월요일에 59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빅스 인덱스가 뭐냐라고 하면 이제 위험성 지수, 변동성 지수로만 알고 있는데 이게 S&P 500일 거예요. S&P 500의 선물 지수가 앞으로 7일간인가 얼만큼 변동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위로 59, 아래로 59만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건 지수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 거시경제 전체가 움직이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 200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변동성 지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빅스 인덱스를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빅스 인덱스가 높을 때는 아무래도 위험 신호가 명확하게 뜨는 거니까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요. 안전자산이라 함은 이제 금,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를 공식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요즘은 되게 달러가 안전자산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는 달러가 안전자산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달러가 안전자산처럼 보이는 경향성이 조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원래는 달러는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 이제 미국의 태도가, 미국의 경제가 사실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정세가 매우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걸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또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요즘 또 이제 한 가지 더가 있는데, 요즘 이상하게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자산이란 거는 변동성이 작은 거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 안전자산에서 그 변동성이 작은 게 들어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날 때 조금 이제 강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거거든요. 일단 안전자산이란 건 변동성이 작은 거를 말합니다. 변동성이 작다는 건 가격 상승이나 가격 하락이 작아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국가나 뭐 누군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남들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지수, 변동성 지수를 볼 때 테드 스프레드도 많이 봐요. 영국의 리보 금리와 미국의 T빌 간의 금리 격차를 보는,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V코스피 지수를 많이 봅니다. 이것도 이제 V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200이 17일인가 15일 이내 얼만큼 움직일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얼만큼 움직일 것 같아로 나타내는 지표이고요. 4월 7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동성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경기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단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이슈는 관세입니다. 지난 시간에 관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관세를 높이면 이제 물가가 상승하게 돼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라는 걸 이제 만지게 됩니다.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금리를 상승하게 되거든요. 물가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금리가 인상이 되면요, 시장에 풀리는 돈이 감소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제 미국 달러의 화폐가 가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서 조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와 이제 FOMC 의장인 파월 간에 고민을 조금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그 모든 게 다 허탕이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싶고요. 또 수출을 줄이고 싶은데,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돈의 화폐가 가치가 떨어져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하는데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환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단 관세를 매기면 우리나라 수출에 매우 악영향을 미칩니다. 먼 미래에는 미국에서 물가의 위험으로 이제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를 인상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지금도 이미 환율이 많이 상승하게 됐죠. 그랬을 때 환율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수출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효과가 있으면, 이게 관세에 대해서 이제 관세의 상승만큼 이제 상쇄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당장 우리나라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요. 또 이제 수출이 힘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럼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금융시장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안정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을 못하게 된다는 거,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많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와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가져온 적이 있어요. 2010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게 경제 성장률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눈부신 성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에서의 경쟁력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관세의 영향으로 많이 잃어가겠죠. 더군다나 환율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이 되게 불안하게 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고립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6월 3일이 정해졌죠. 6월 3일에 다가오는 대선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느냐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게 될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일자리라는 건 공공에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공공에서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당장 눈앞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늘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일자리를 늘려야 하냐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 돼요. 많은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입니다. 그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모두가 해볼 필요가 있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의 TSMC를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TSMC 같은 기업을 만들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기업이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나라의 부가, GDP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더 발달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 속에서 주가가 만약에 떨어질까? 수출이 감소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